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첫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화성 18형과 북한의 ICBM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오늘의 마스터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예. ICBM이 도대체 얼마나 날아가서 어떤 나라들을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위력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 제대로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ICBM이고 뭐고 얘기하기 전에 미사일부터 한번 종류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좋아요, 예. 좋아요. 자, 우리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탄도미사일, 볼리스틱 미사일 한마디로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야구공을 던지면 쭉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자기 엔진의 힘으로 최대한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정점 고도부터는 이제 낙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항미사일은 또 뭐냐? 마치 비행기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다가 목표를 때리니까 얘의 장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다. 단 문제는 뭐냐? 속력이 좀 느리다.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탄도미사일 정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일단 가장 사거리가 짧은 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게 이제 한 1000km 정도까지. 1000km. 이게 사실은 거의 한반도 전체를 쫙 감싸는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000km부터 3000km까지 사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3000에서 5,500km까지 얘기를 합니다. 5,500이면 어디예요? 예, 자, 5,500 기준이 뭐냐? 자, 5,500km 이상을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부르는데 이 5,500km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5,500이라고 하는 것은 냉전 시절에 미국이 이제 소련을 대항하면서 세웠던 어떤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은 조금 더 먼 거리를 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대륙을 넘어서 날아갈 때 걸리는 시간이 의외로 짧습니다. 한 30분 살짝 넘는 정도? 근데 그렇게 빨리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볍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름도 저항이 적어야겠죠. 공기 저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가 없는 우주로 내보내서 쫙 날아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엄청나게 빨리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까지 날아갔다 내려오는 거구나. 대기권 밖으로. 예. 그래서 그 이 화성 18이라고 부르는 게 예. 우주까지 갈 만큼 힘이 세니까 그 화성, 그 우주 화성 얘기하는 건가요? 마르스. 우주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 미사일들의 별 이름들, 뭐 예를 들어서 금성,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걸 붙이기 때문에 뭐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ICBM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계 최초의 ICBM이 어디냐 하면은 소련,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구소련이 만든 R7 세뮤르카라고 하는 ICBM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그거 소련 소련 쐈죠. 스푸트닉. 그렇죠. 이 스푸트닉을 우주로 쏘아 올린 소유주 로켓이 있어요. 이 소유주 로켓을 그대로 거기다 핵탄두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R7 ICBM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우주공간으로 내보냈다 다시 들어온다. 이게 ICBM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이거를 사실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실시를 했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나사를 만들고 우주 개발에 굉장히 힘을 올린 것이죠. 스푸트닉 샥이라고 다 전국 다 충격 먹었어요. 야, 외할머니 계실 때 그때 그 라디오로 실제 그 삐삐 그 스푸트닉 소리 들릴 정도로.
아, 역시 미국의 육사를 나오셨거든요. 역시 잘 아시네요. 좀 배운 놈이에요. 네, 진짜. 달라 보입니다. 보면은요, 이제 대표적인 또 사례 중에 하나가 화성 13이라는 ICBM이 있었어요. 2010년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열병식에 ICBM 비슷한 차량을 끌고 나왔는데 이 차량의 명판을 딱 보니까 화성 13 발사 차량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화성 13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성 13은 단 한 번도 미사일이 발사된 적이 없습니다. 목컵 상태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2010년 처음 등장했을 때. 사실은요, 이 ICBM뿐만 아니라 모든 미사일이 그렇지만 로켓 모터, 엔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뭐냐면 북한의 ICBM 개발사는 엔진 확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1세대 때는 스커드의 엔진을 쓰다 보니까 스커드의 모양을 20% 정도 키워가지고 만든 게 노동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미사일의 엔진인데 덩치만 키운다고 해서 이게 추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엔진 몇 개를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추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우리 무수단으로 알려진 화성 10. 이 무수단이 2006년에 분명히 배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한미 정보당국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북한이 이 미사일을 제대로 시험 발사한 것은 2016년이었어요. 그리고 16년 발사 내내 우리가 본 것은 뭐였냐면 야 이거 아무래도 실패에 가까운데? 즉 엔진 자체가 충분한 추력을 낼 수도 없었고 결함에 가까웠다는 거죠. 결국 이 화성 10형의 엔진을 갖고 화성 13의 엔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가을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백두산 혁명 엔진이라고 끌고 나옵니다. 백두산 잘 아시죠, 그렇죠? 백두산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떠오르세요? 백두산은 뭐 바로 이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뭐 항일 투쟁 뭐 그런 거, 백발지산 막 그런 게 떠오르죠. 한마디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몽골 가면은 제일 좋은 거 다 징기스칸이라고 그러죠. 네. 맞네, 네. 맞네. 맞아요. 북한에서 좋은 거 다 백두산 들어가죠. 백두산. 그렇죠? 그 혈통 쭉. 예. 그래서 백두산 혁명 엔진을 갖고 오는데 사실 이 엔진은 과거 냉전 시절에 굉장히 사상 최대 ICBM이던 SS-18 사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ICBM이 있어요. 얘가 진짜 괴물 ICBM이에요. 원조 괴물 ICBM. 거기에 원조 들어간 괴물도 있구나. 엔진, 네. 거기에 들어간 RD-250이라는 엔진을 기술을 훔쳐온 겁니다. 2010년대 초반에 북한 국적의 사람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노렸던 것이 바로 이 엔진이었어요. 예. 북한이 훔쳐와서 그거를 가지고 화성 14, 15, 17 이렇게 쫙 만들어낸 거예요, ICBM들을. 그러면 화성 18형은 어떻게 뭐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발사 방식 자체도 틀리고 연료 자체가 완전히 틀려진 거죠. 발사 방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콜드 런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콜드런치가 또 뭐예요? 핫 런치와 콜드 런치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핫런치도 있어요. 예, 핫. 그럼 결국 핫은 뭐냐면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곧바로 점화해서 발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뜨거운 연료와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나가고 발사대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차량을 만든 이동식 발사대일 경우는 굉장히 이 차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발사 차량에 막 타이어에 불이 붙어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날 하루를 네. 위해서 사는 차네요. 차 빼고 아예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런칭. 그쵸. 이제 그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일로 런치. 사일로.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방식인데, 미국에서 많이 이제 생존성이 낮다. 사일로 위치를 아니까 공격당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차량에서 쏴야겠다. 굳이 차에서 쏘겠다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 콜드 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콜드 런치. 열 안 나는. 열이 안 나게. 콜드 런치를 어떻게 하냐? 동그란 관에다가 관 안에 미사일을 집어넣습니다. 미사일 집어넣은 다음에 이 미사일이 통 밖으로 나온 다음에 점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통 밖으로 어떻게 내보내냐? 그러니까 열이 없으면 네. 어떻게? 미사일이 있으면 미사일 밑에다가 커다란 판자대기를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송탄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치 주사기로 밀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압력을 준데 그 압력이 뭐냐 하면 폭약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터트려서 그 힘으로 올린 다음에
관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빵 하고 점화를 하는 거죠. 근데 폭탄 터뜨리면 미사일 터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안 터지게 속탄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단한 판으로 해서 얘가 압력을 다 받고 얘는 밀어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겠지. 예. 그래서 그게 노하우가 콜드런치가 얼마만한 무게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올려야 되냐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콜드런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아요? ICBM급의 대형 미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 7개 정도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북한이 ICBM을 밀어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진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화성 18형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체 연료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야, 미사일은 도대체 어떤 연료가 쓸까?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 북한에 사는 내내 석탄을 썼어가지고 네, 석탄 하겠습니다. 무거워 안 날아가요. 전통. 네, 그래도 이제 전통 방식. 전통이네요. 캠핑 요즘 가족 캠핑 많이 가니까 네. 그 다이소 반응 고치 연료 그 번호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좀 이 장작 그보다 불 붙기 쉽고 좀 오래 유지되니까. 사실은 이제 폭발적인 힘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폭탄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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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다이너마이트의 다이너마이트. 원료가 바로 니트로그리셀린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나이트로그리셀린 성분을 가루로 만들어서 쓴 게 우리 흑색 화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총 쏠 때 하는 거 화약. 네. 이제 그런 것이 나이트로그리셀린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건파우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채워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분진, 가루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연소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까 고체 연료 말씀 잘하셨는데 캠핑용 연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가 천천히 되면은 냄비를 데우는 데 쓸 수 있는 거고 연소가 폭발적으로 일하면 얘가 추진력을 가져서 미사일을 날리는 데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액체 연료는 이제 점점 옛날 것이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안 쓰는 추세예요? 액체 연료는 주로 민간용, 우주 발사용으로 쓰이고 순수하게. 고체 연료는 군사용으로 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 있는 경우도 일부가 있지만은요. 사실 액체 연료가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게 효율이 좋나요?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게 효율이 좋나요? 액체요. 당연히 액체가 바뀌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 발사하거나 할 때는 액체 연료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군사용으로 쓰는 건 뭐냐면은요. 적연질산이라는 걸 씁니다. 적연질산. 적연질산이라는 걸 쓰는데 문제는 얘가 엄청 독해요. 부식성도 심해. 그래서 산화제 탱크를 녹여요. 그러니까 오래 보존을 못 하는 거예요, 집어넣고. 녹아요. 네, 녹을 네. 정도로. 녹을 정도로 굉장히 부식성이 센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한계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이 액체 연료 쓰는 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결국은 그냥 한번 충전해 놓고 그냥 오래 기간 보존 가능하고 어디 이동해도 문제가 없는 고체 연료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면은 2021년에 소위 8차 당대회를 할 때 김정은이 이제 우리 국방 목표라는 내용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체 연료 ICBM이란 거죠. 어쨌든 뉴스 봤는데 이 고체 연료로 이 쏜 미사일이 힘도 세고 더 멀리 날아가고 이거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건가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채용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기존보다 더 위험해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행이네. 예.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을 하는 거는 ICBM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숏레인지. 단거리.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데 필요가 없지. 이미 그 단거리 미사일들은 이미 진작에 고체 연료로 바뀌었어요. 네. 예? 이미 그리고 우리 군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자, 액체 연료도 이제 고체 연료처럼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적연질산을 안에 가둬놓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탱크를 부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부식을 방지하는 물질을 탱크 안쪽에 발라서 그게 또 있어요. 걔를 밀봉을 시켜놓으면 그러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거를 60년대부터 하고 있었어요. 올드한 소련은. 기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엠퓨라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북한이 이미 2020년 초반 때부터 엠퓨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 합니다. 즉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액체 연료 미사일들도 장기간
보존하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다.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좀 취약해졌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화성 18형을 두고 러시아의 토폴-M 그리고 중국의 DF-41과 많이 닮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ICBM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거 아무리 봐도 지금 북한이 쏜 이 화성 18형이라는 미사일이 이거는 러시아 토폴-M과 비슷하다. 이 토폴-M은 뭐냐면 러시아에서 최초로 고체 연료 ICBM을 만든 게 토폴이에요. 그 M은 이제 현대화된 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토폴-M보다 더 닮은 디자인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 미니트맨 3가 소위 고체 연료 ICBM의 거의 최초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설계와 디자인을 러시아가 쫓아갔고 그다음에 북한도 결국은 쫓아가고 결국은 그 디자인 자체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쏘는 발사차를 보고 있으면은 그 컨셉은 러시아 토폴-M에서 온 게 맞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발사 차량 자체도 중국제 차량을 베이스로 했거나 그걸 바탕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ICBM 개발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들의 책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있다. 근데 외형뿐 아니라 그러면 안 따라해야 미국 되는데. 미사일의 기술력도 따라잡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번 화성 18형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일단 봐야 돼요. 네. 이번 화성 18형 발사는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아, 실패예요. 예, 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그냥 개발 중인 거예요. 이완성.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면은 보통 1000km 정도 내서 시험 발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00km가 넘어가면 일본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네, 계산하는구나. 나 나름 계산합니다. 네. 아, 그냥 막 네. 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0km를 쏘는데 같은 힘으로 45도 던지면 제일 먼저 멀리 날아가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은 힘으로 거의 90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죠. 그렇죠? 네. 결국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위 고각 발사라는 겁니다. 그게. 그럼 결국 얘 사거리를 보려면 얘가 얼만큼 높이 올라간다. 이거 거리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사거리 처음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얼만큼 높이 올라가냐를 봐야 되는데 기준 삼는군요. 그렇죠. 그 기준점이 정점 고도가 몇 킬로미터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을 공격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3,000km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1,000km 사정거리일 때 정점 고도가 5,000k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15,000km 정도 미국 전역을 공격을 가능하려면은 사거리 1,000km일 때 정점 고도가 6,000k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높이가. 예. 근데 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 화성 18형의 정점 고도가 얼마였냐? 3,000km 정도였습니다. 아, 그럼.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 수준.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발사 거리를 환산을 하면 네. 5,000에서 6,000km 사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ICBM 사정거리 5,500km 정도에 해당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턱거리는 했는데 ICBM 턱거리는 했는데 이게 미국을 실제 공격할 수 있는 ICBM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베이비 아직은 스텝 좀. 정도. 예, 예, 그렇죠. 네. 어쩐지 미국도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그 38 노스 어. 이 북한 전문 업체인데요.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그 기술 뭐 무조건 성과가 좋다. 예, 주목할 만한 성과지만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그 기존 기술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했지만 사실 뭐 60년 오래된 소련이나 중국한테 전술 받았고 그렇게 우리 긴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화성 17형 발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박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자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북한 내부의 집권 스케줄과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일정.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게 있어서요, 이 ICBM 혹은 이 탄도 미사일은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과입니다.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 김정은이 와가지고 참석하는 이런 행사가 되면은 이 발사는 사실 완전 무결해야 돼요. 유성철한테 딱 찍고 와서 자 ICBM 완성했습니다. 지도자 동무
얘기를 하고 그거를 김정은이 딱 박수 치면서 그래 네. 하면서 이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준비도 안 되는데 김정은이 나와서 이 행사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 북한이 저게 완성이 안 된 미사일들을 계속 쏘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개발진들이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야 되니까. 이게 성과를 내야 되니까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처형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용이구나. 결국은 자기 그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딱 자기가 처음에 얘기한 시기까지 무조건 못 맞추지만 결국 어떻게든 비슷하게 그거를 쫓아는 가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북한이 모든 하는 행동들 자체가 굉장히 극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극적인 연출, 그다음에 아나운서가 막 소리를 높여 외치고 그런 모습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요즘 북한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 제작에 맞들었어요. 지금 K 컨텐츠를 의식하는 건지 화성 17형 공개하는 그 영상 보셨어요? 무슨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김정은으로 안 태어났으면 오디션 보고 다녔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욕심이.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발사 저게 메아리 바로 치고 할런치. 한 런치. 자, 보세요. 지금 보인다. 회차. 오늘을 위해 존재한다. 장렬히 전사했다. 와. 아깝다, 자가. 아까워. 이게 사실은 본인들은 되게 멋있게 홍보 영상을 찍은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퍼니하게 보면서 우프다. 이것도 우프다. 북한의 모습들, 많은 모습들이 너무 우퍼요. 웃기면서 너무 슬퍼요. 북한 주민들이 또 저거 보면서 만세했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네, 그래야 되죠. 네, 이런 과장된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발사 차량도 만들고 쏠 수도 있어. 뭐 사실 뭐 몇 킬로미터 날아간다는 안 인민들이 돼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확인이 안 되죠. 네. 북한 주민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었다. 그것도 고치 연료라서 이제 미국 겁먹어야 돼.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진짜 북한이 군사적으로 되게 강대국인 줄 알았어요. 제일 그렇군요. 네, 제일 군사가 발전된 정말 믿었군요. 네, 그런 나라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말도 돌았었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원수님께서 평양시 유리창 하나도 안 깨게 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말을 진짜 믿었었어요. 그 정도 유리창 하나도 안 깨지게 하겠다고 진짜 믿었어요. 네, 아니 밥도 못 먹는데. 미국만 우리가 공격을 하고 미국은 우리를 공격 못하게 우리가 다 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말도 돌아다니곤 했었습니다. 그것도 믿어요. 그때는 뭐 진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국방력에 쓰는 돈의 1%만 인민생활에 돌리면 우리가 잘 살아진다. 아 현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네, 했어요? 잘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사탕알보다는 총알이. 네, 그게 우리가 자주적 인민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믿었었고, 네, 당연히 이런 뭐 국방력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미사일 이제 쐈다고 할 때마다 왜 저래? 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지금 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 일상이 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야? 막 이제는 굉장히 무섭고 원래 쌀보다 네, 화가 총알이 더 나죠.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쌀알이 중요하죠. 여기 오니까 여기는 미사일 없어도 되게 잘 살잖아요. 여기 밥심으로. 네, 미사일 없으면 못 사는 줄 밥심으로 알았어요. 살죠, 밥심으로. 한국은 밥심. 그런 거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민희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지금 인민들의 상황을 보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만큼 정말 열악하고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미사일 발사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집권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어렸을 때 빨치산 활동을 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란 나라를 만들었다는 서사가 있고, 뭐 김정일도 약하긴 약하지만 그래도 고난의 행군을 펼쳐나온 지도자라는 서사가 있어요. 김정은의 서사는 뭐냐? 바로 핵을 완성시킨
그리고 그래서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성과입니다. 북한 내부도 속일 뿐만 아니라 외부도 속여야 돼 이제. 네. 뭐냐 하면 자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저기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더 이상 북한을 우리는 멈추게 할 수 없어. 핵 강성 대국이다. 이것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어쨌든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고요.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응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 우리는 기존에 이제 천궁2라고 하는 단거리 요격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LSAM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천궁2보다 더 짧은, 더 낮은 고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도록 LAMD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이 LAMD라고 하는 거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아이언돔은 로켓탄밖에 요격 못해요. 다연장 로켓밖에. 근데 우리 LAMD는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지금 개발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사일 방어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킬체인도 이제 예를 들어서 킬웹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제 적의 미사일이 진화하고 공격 방식이 진화했으니까 우리도 진화해야죠. 그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소위 한국형 삼축 체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뭐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세 가지 묶어서 나오는 건가요? 자, 우리 한국형 삼축 체계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적의 미사일 발사 전에 원점 제거하는 킬체인, 그 다음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떨어지기 전에 얘를 요격하는 KAMD.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이렇게 다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불행하게도 미사일 한 발이 우리 영토 내에 떨어졌다.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평양을 밀어버리겠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겠다라는 게 KMPR이에요. 보복 공격. 바로 그런 이런 흐름으로 삼축이 구성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최근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잖아요. 한미 동맹이 한층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된 것은요.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소위 공동 억제 전략, 소위 핵 보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전략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적 능력, 그다음에 핵태세 발전을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부가 엄청 많이 됐어요. 네. 마스터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컨셉의 방송이었습니다. 뭐 기회 되면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